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기에게 한 일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사연은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정숙 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청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정숙 씨 할머니를 위해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는 게 참 고달프네요. 인생이라는 게 뭔지 답답하기도 하고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것도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적부터 항상 차분하고 무난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제게 유일한 흠이 있다면 그건 바로 전 남편과의 이혼이었죠. 남편과의 이혼은 그의 바람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들 재호를 임신한 지 7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 셔츠에서 붉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거든요.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추궁을 했죠. 이게 대체 뭐냐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이라 그런지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당신이 임신해서 그런 거잖아. 나 혼자 외로워서 미치겠다고. 부부관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럴 거면 애도 안 만들었어. 그 말에 저는 충격과 상처를 받았어요. 아이를 가져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7개월쯤 되면 가볍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온몸이 퉁퉁 부어서 힘들죠. 그런 아내에게 따뜻한 말은커녕 오히려 저 때문에 바람이 났다고 하니 상처가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려 노력했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외도를 했고 결국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남편과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요즘에는 이혼이 더 이상 흠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싱글맘도 흔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그랬지 않았어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도 잘못이 있겠지. 조금만 더 참지 그랬니? 라고 하며 손가락질했죠. 물론 재혼을 아예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호가 있었고 그마저도 아예 접게 되었어요. 한 번은 지인이 엄청 좋은 사람이라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해서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잠시 나갔는데요. 만나자마자 삼겹살에 소주를 먹자고 하더니 저를 데려다 주는 길에 공원에서 스킨십을 시도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직 우리 사이가 이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며 참 어차피 한 번 갔다 온 중고면서 되게 비싸게 구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사실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울지도 못했어요. 여자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는 삶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호를 위해 엄마의 삶을 살기로. 그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호는 어릴 적에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였어요. 자상했고 저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을 들어주려는 기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그 의존성이 여자친구에게 옮겨가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재호는 애정을 가진 사람에게 더 집착하는구나 싶었어요. 남자 역할을 알려줄 아빠가 없었는데도 이성을 잘 사귀는 게 기특했어요. 그래서 재호가 결혼할 때도 크게 터치하지 않았죠. 처음 며느리 지은이를 봤을 때 조금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재호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넘겼어요. 사실 지은이와의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많았어요. 지은이는 부모님을 잃은 고아였고 재산도 직장도 변변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로 했어요. 재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만 보았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지은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무 걱정 말고 우리 집 딸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줄게. 지은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맙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제 실수였나 봐요.
그들의 사랑에는 제가 포함되지 않았더군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삶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아기를 가지면서 일이 급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제 생일날이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굳이 제 집까지 찾아와서 축하해주겠다고 하니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제 생일인데 아들하고 며느리를 위해 직접 상을 차리는 것도 조금 웃기긴 했지만 더 신경 쓰였던 건 생일 그 자체였어요. 나이가 들면 솔직히 생일이 반갑지가 않잖아요. 그냥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재호랑 지은이의 얼굴은 싱글벙글이었어요. 둘이 하도 들떠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말했어요. 아이고, 이 엄마가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냐? 얘들아? 그런데 제 말에도 둘이 계속 싱글벙글인 거예요. 이 애들이 뭘 잘못 먹었나 걱정까지 하게 될 즈음 재호가 입을 열더군요. 엄마,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엄마, 이제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재호의 말을 듣고도 저는 알아듣지 못해서 잠깐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재호가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었고 그 덕분에 더 어안이 벙벙했죠. 그때 지은이가 말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한다고. 뭘 잘 부탁한다는 거니? 제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재호와 지은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놀라신 모습이 귀여우세요. 지은이가 이어서 말하더군요. 제가 임신하면 어머니가 아이 나올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그제야 퍼뜩 기억이 났어요. 아,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있지, 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 내 생일에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줄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약속한 건 꼭 지키는 거 알지? 지은아, 내 친엄마처럼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제 말에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끌어안더니 귀에 속삭였어요. 저도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며 기대할게요. 기대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몸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오싹함을 떨쳐냈죠. 그저 지은이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축하해 주었어요. 임신 초기 몇 개월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지은이도 안정을 위해 최대한 조심했고, 저에게는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친구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느라 바쁘더군요. 친구들로부터 유모차 같은 괜찮은 선물도 받았다며 자랑도 했고요. 하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저에게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바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우진이 옷을 좀 보려고 백화점에 가려 하는데 같이 가줄 사람이 없어서요. 남편은 출근해서 없고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우진이는 손주의 태명이에요. 그날은 제가 따로 운동을 하려고 시간을 비워둔 날이었어요. 매주 2번씩 필라테스를 다니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위한 쇼핑이라니 운동도 있고 즉시 가겠다고 했죠. 운동도 중요하지만 손주를 위해 가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더불어 출산 부적을 전달할 기회가 생겨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 부적은 제가 직접 만든 가죽과 천으로 된 인형 같은 것이었죠. 해외여행 중에 접했던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출산과 산모의 건강을 기원하는 부적을 만드는 전통이었어요. 지은이에게 그걸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들뜬 마음이었죠. 매장에 도착하니 예쁜 아기 옷들이 가득했어요. 지은이가 미리 골라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며 물었죠. 어머니, 이건 어때요? 우리 우진이가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네, 벌써 상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네. 그 순간 저는 우진했어요.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내 시간과 정성을 들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삐걱거린 건 계산할 때였어요. 우진이 옷들을 골라서 계산대로 갔는데 지은이가 한참 카드를 찾더군요.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리며 카드가 어디 있지? 설마 내가 놓고 온 건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혹시 카드 안 가져왔니? 그럼 내가 계산할까?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했나 봐요. 일단 결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줄게라는 말과 함께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참에 우리 손주 옷도 한번 내가 사보는 거지 뭐. 괜찮아, 지은아. 면목 없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다니까. 자, 여기 계산해 주세요. 손주를 위해 돈을 쓰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되었으니까요. 옷 계산을 마치고 백화점을 나서는데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더군요. 배가 조금 고파서 슬슬 시장기가 돌았어요. 지은이도 배가 고픈 것 같은데 카드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웃으며 말했어요. 배고프지? 우리 뭐 좀 먹고 들어가자.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가면 또 어머니가 사셔야 할 텐데. 지은아, 가족끼리 자꾸 섭섭하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금 한창 먹고 영양을 쌓아놔야 나중에 아이도 건강하지. 자, 빨리 가서 먹자. 결국 지은이와 함께 백화점 식당가로 갔어요. 백화점 식당답게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사자고 생각했죠. 다만 지은이가 계속 눈치를 보는 게 신경 쓰였어요. 어딘가 기가 죽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제를 돌리려 메뉴판을 들고 물었어요. 지은아, 뭐 먹고 싶니? 그러자 지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그냥 가벼운 샐러드 같은 거 먹으면 돼요.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아까 쇼핑 계산을 제가 해서 그런가 싶어서 일부러 웃으며 말했죠. 샐러드만 먹어서 되겠니? 지금은 잘 먹고 힘을 키워야 할 때잖아. 뱃속의 아이도 생각해서 더 영양가 있는 걸로 먹어야지. 제 말에 지은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스테이크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마치 기구한 사연을 간직한 사람처럼 청승맞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몇 번 더 찔러 물어봤죠. 결국 지은이가 실토했어요. 사실 요즘 저희 집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요. 태어날 아이 생각만 하면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육아 용품도 선물 받은 유모차 외에는 제대로 준비한 게 없어요. 말하던 지은이가 아차 싶었는지 서둘러 말을 덧붙였어요. 물론 재호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에 감사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요. 아까 어머니께서 음식을 편하게 시키라고 하셨을 때도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 생각부터 들었어요. 사실 제 앞에서 재호의 월급 이야기를 한 건 조금 아쉬웠지만 지은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재호를 키우며 경제적으로 힘든 적이 많았으니까요. 짠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우리 지은이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줄 건 없지만. 그러면서 지갑에서 제 신용카드를 꺼내 지은이에게 주며 말했어요. 이 카드로 간단하게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결제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어머니,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죄송하기는 무슨. 괜찮으니까 그냥 내가 편하게 써. 어차피 나야 이제 다 늙어서 돈 쓸 일도 없으니. 비싼 거 말고 간단하게 밥 몇 끼 먹는 데에는 충분할 거야. 제 말에 지은이가 울먹거리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지은이를 보니 저도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그리고 그날 출산 부적도 함께 전달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부적의 의미를 설명하니 지은이가 너무 기뻐하며 바로 자기 가방에 달더군요. 제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웠고 뿌듯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변덕스럽죠.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덜컥 후회가 들었어요. 내가 괜한 짓을 한 건가? 만약 지은이가 철없이 카드를 막 쓰면 어쩌지? 이제라도 카드를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이미 버스는 떠났고 카드도 지은이 손에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옷을 벗고 씻고 나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문자가 와 있더군요. 지은이가 제 카드로 결제했다는 알림이었어요.
마트 5,800원. 소박한 액수를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생각보다 담이 작구나. 고민하더니 결국 작은 생활비로 썼구나 싶어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엽고 애틋한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지은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담이 큰 아이였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죠. 지은이는 지은이대로, 저는 저대로 일상을 보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필라테스 레슨을 받던 중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관리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휴대폰 결제 문자가 왔더군요. 온나 파스타 73,000원? 잠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친구들이랑 먹으러 갔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그때 또 알림이 왔어요. 렉시트 커피 3,800원. 뭐야, 얘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카드로 밥도 모자라 커피까지 사는 거야? 순간 당황했지만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분명히 편히 쓰라고 준 카드였지만 정작 지은이가 편하게 쓰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은이는 계속 카드를 사용하더군요. 파스타, 삼겹살, 전골, 찌개. 온갖 음식점에서 결제 알림이 제 휴대폰으로 날아왔어요. 저는 그저 뜬 눈으로 제가 애써 모아온 돈들이 날아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 돈은 보통 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젊을 적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노후자금 통장이었거든요. 밥 몇 번 먹은 지출로는 크게 타격을 입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그런 지출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순전히 지은이가 사용한 돈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꾹 참았어요. 그래, 재호가 벌어다 주는 월급도 그렇고 임신했으니 얼마나 이것저것 먹고 싶겠어.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버텼죠. 결제 알림이 와도 손으로 휴대폰을 가리거나 수가 눈에 보이면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렇게 인내와 이해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또 결제 알림이었죠. 너 하루 치킨 68,000원?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아니, 이 시간까지 임산부가 잠도 안 자고 치킨 호프집에 있었다는 건가? 하는 생각에 인상이 찌푸려졌어요. 자다가 깬 터라 신경이 곤두섰고 곧바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임산부가 혼자 바깥에 있을 리는 없으니 분명 재호랑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화음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만약 재호랑 같이 있었다면 왜 내 카드를 썼을까 싶더군요. 그런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재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자다 일어난 듯 잔뜩 졸린 목소리였죠.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재호, 너 지금 집이니? 당연히 집이죠. 밤중에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어디 있니? 혹시 바깥에 있는 거니? 아, 지은이는 친구들하고 치킨 먹으러 간다고 했어요. 순간 재호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은이가 정말로 그 늦은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것도 내 카드를 쓰면서 말이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재호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간 지은이가 얼마나 자주 내 카드를 사적으로 썼는지도 말했죠. 저는 재호가 어느 정도는 제 입장을 이해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재호의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다르더군요. 엄마,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실 거면 뭐 하러 카드 주셨어요? 뭐라고, 재호야? 너 지금 진심이니? 당연히 진심이죠. 지은이가 엄마 카드로 밥을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다고요. 그까짓 돈 제가 드릴게요. 얼마인데요? 이번 달만 해도 230만 원이야. 230? 얼마요? 230만 원이다. 내 월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다. 지은이가 카드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요? 그래. 맞다. 이번 달만 230이고 지난달까지 합치면 5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내가 줄 거니? 그게 일단 지은이랑 한번 따로 이야기해 볼게요. 재호는 평소에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돈 앞에서 한순간에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실소가 나왔어요. 새벽에 잠에서 깬 그날 밤, 혼자 우두커니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지은이를 놔둬도 되는 건지, 당장 가서 카드를 뺏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았어요. 지은이의 출산이 가까워졌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차피 이미 유모차 같은 출산 용품도 다 사놓은 상태였으니 더 이상 지은이가 크게 지출할 일도 없을 것 같았어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그래도 임신한 몸이 힘든 아이인데 시어머니가 돼서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되지. 재호와 지은이에게 연락이 오면 잘못했다고 말하겠지. 그때 내가 참아주자 생각하며 재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문자 하나 오지 않더군요. 제가 새벽에 화내며 전화를 했으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말이라도 있어야 정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문자 하나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문자는 왔답니다. 제가 지은이를 이해하려는 결심이 무색하게 바로 다음 날 또 결제 알림이 왔거든요. 불참 닭갈비 32,000원. 어이가 없어서 결제 문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덮었어요. 그냥 신경 끄고 살아야겠다.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이니 감내하면서 지은이가 출산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렇게 두 눈을 질끈 감았죠. 하지만 곧 제 결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일주일쯤 지난 주말이었어요. 또 결제 알림 문자가 왔죠. 지은이가 매일 제 카드를 긁어댄 탓에 익숙해진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금액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알림에 뜬 숫자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죠. 백화점에서 유모차를 결제했더군요. 무려 900만 원짜리 유모차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지은이가 출산을 앞두고 눈이 돌아간 건가 싶더군요. 과소비도 이런 과소비가 없었어요. 이미 친구에게서 선물 받은 멀쩡한 유모차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아들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큰 금액을 결제하고도 전화까지 받지 않다니 이걸 어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며 머리를 쥐어짰어요. 사실 제가 화난 건 금액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900만 원이 큰돈이긴 했지만 이미 지은이가 500만 원 가까이 돈을 쓴 상황이었으니 엄청난 충격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진짜 화가 난 건 지은이의 태도였어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고 평범한 가정이라는 걸 지은이도 결혼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저 지은이가 가끔 먹고 싶은 걸 참지 말고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였죠. 하지만 지은이는 제가 준 카드를 마치 당연한 권리이자 과소비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 괘씸했어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그 많은 돈을 쓰면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전화 한 번 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차를 타고 가면 사고라도 날까봐 일부러 택시를 타고 갔죠. 아들 재호의 집에 도착해 인터폰을 눌러보았지만 답이 없더군요. 아직 백화점에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니 지은이가 나타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곁에는 친구들로 보이는 젊은 여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멀리서 저를 알아본 지은이가 놀란 얼굴로 다가왔어요. 제가 그날 지은이에게 카드를 준 날과 같은 가방을 메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가 달아준 출산 부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미 떼서 버린 게 분명했죠. 마음이 아팠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며 내색하지 않으려 했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까지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슨 일이긴 내 카드 돌려받으러 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2번 말 안 한다. 내 카드 내놔라.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기 전에 그 사이 지은이의 친구들이 불쑥 끼어들더군요. 안녕하세요. 소문에 들었는데 지은이 어머님이시죠?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한테 카드 주시면서 생활비도 해결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하셨다면서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는 게 꿈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은이가 제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친구들에게 자랑한 모양이었죠. 친구들이 들고 있는 명품 가방을 보니 다들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정작 지은이는 상황이 어렵다며 허세는 부리고 싶었으니 제 카드를 사용한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과소비를 하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서럽지 않게 먹고 싶은 걸 참지 말고 사 먹으라고 준 카드였죠. 친구들 앞에서 900만 원짜리 유모차를 결제하며 허세 부리라고 준 게 아니었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바라보며 배시시 웃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더러 자신의 연극에 맞춰달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죠. 지은이 앞에 손을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카드 돌려주렴. 제 한마디에 지은이를 칭찬하던 친구들의 말이 칼로 자르듯 끊겼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은이에게 고정되었고 지은이는 울먹이는 얼굴로 카드를 꺼내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지은이가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재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몹시 화난 목소리로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며 지은이가 얼마나 서럽게 울고 있는지 아느냐고 저를 질책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었죠. 그래, 재호야. 그런데 너는 이 엄마 마음은 얼마나 서럽고 울고 싶은지는 궁금하지 않니? 엄마가 왜 울고 싶어요?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한 건 엄마가 아니라 지은이잖아요. 거기까지 듣고 저는 더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에도 몇 번 더 전화가 왔지만 저는 문자로 답장을 보냈죠. 그래, 내가 그리 잘못한 것 같다면 사과할게. 하지만 너희들의 자존심을 세우고 싶다면 지은이가 쓴 금액부터 돌려줘야겠구나. 아참, 900만 원짜리 유모차는 내일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직접 환불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둬.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맹렬하게 오던 재호의 전화가 또 끊기더군요. 대신 1시간쯤 후에 지은이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몇 줄만 읽어봤는데 대충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다 읽을 필요도 없겠다 싶어 한 줄의 문자를 답장으로 보냈죠. 그래서 내가 달아준 출산 부적은 어디 있니?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재호와 지은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재호는 지은이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얼굴이 많이 진지해졌더군요. 지은이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둘이 제 앞에 서니 참 딱했어요. 제게 화를 냈던 재호는 솔직히 불쌍하지 않았지만 배가 불룩한 채로 기가 죽어있는 지은이는 딱했죠. 제 예전 모습이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지은이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준 출산 부적이 다시 달려있더군요. 제 시선을 알아챈 지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선물을 하찮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냥 친구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만약 지은이가 계속 변명만 했더라면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은이가 진솔하게 잘못을 인정하니 제 마음이 사르르 녹더군요.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 됐으니 이제 일어나렴. 제 눈치를 보며 일어난 지은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나도 너무 차갑게 굴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전화 한 통 없이 카드만 계속 쓰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었단다. 네, 정말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더 서로 이야기를 하며 오해를 풀었답니다. 지은이는 돈을 쓰면서 죄책감에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지은이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잘못된 점은 짚어주었죠. 아무리 민망하더라도 기본 도리와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요. 결국 더 단단해진 뒷날이 된 것처럼 그날 이후 재호와 지은이와는 더 잘 지내게 되었어요. 건강한 손녀도 태어나고 온 가족이 우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비싸던 유모차는 당연히 환불했죠.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 지은이가 잘못은 했지만 저도 아직 서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너무 순수하게만 대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정숙 씨 할머니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정숙 씨 할머니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